최근까지만 해도 국내의 수많은 언론에서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현재는 바이든으로 승기가 잡힌 것처럼 가닥이 잡히긴 했지만 여러 선거 부정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차기 대통령이 누구라고 명확한 답을 내릴 수는 없는데요. 이것 역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아무리 미국이 한국과 혈맹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남의 나라의 선거 현황에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큰 관심을 갖고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며 생중계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이죠. 물론 한국이 미국과는 혈맹의 관계를 넘어서 각종 안보와 경제적, 정치적으로 엮여있는 사회라고는 하지만 옆나라 일본에서 이러한 한국을 볼 때 이것은 그들이 조롱하기에 충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일본에서는 근래 한국의 모습을 보며 관음의 국가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는 것이겠죠. 물론 평소에 하고 있는 행동을 본다면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여러 사소한 것까지 지켜보며 뉴스에서 실시간으로 보도하는 일본이 더욱더 관음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지금의 미국 대선에 대한 집중도만큼은 일본보다 한국의 국민들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에 비해서 한국의 국민들은 워낙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도 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죠. 한국의 근처에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투표를 하는 국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경을 접하며 바로 위에 있는 북한의 경우 애초에 한국의 헌법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우리 땅을 점거하고 있는 괴뢰 정부에 불과하고 매번 투표를 할 때마다 김일성 일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얼마 후 탄광으로 끌려가는 대참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위에 있는 러시아의 경우 과거 국내에서도 화제가 되었듯 푸틴의 득표율이 100%를 넘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될 정도로 사실상 푸틴의 독재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한 중국은 명실상부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악명 높은 독재 공산주의 정권입니다. 국민투표의 개념조차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나마 일본이 한국의 근처에 있는 국가 중에서 가장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입헌 군주제로서 국민들 위해 최상위 계급인 군주가 존재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추대되는 내각의 총리 역시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선출하는 간접 선거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사실상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날 그들이 보이는 행태를 보자면 유사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리기에 마땅하고 그렇기에 일본의 국민들 역시 철저한 정치적 무관심의 특징을 보이죠. 이렇게 한국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단 하나도 없으니 그나마 한국의 민주화에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정치 상황을 보며 국내의 정치를 되돌아보는 반면교사로 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은 일본이 주장하는 관음의 국가와는 전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일본은 멋대로 한국을 관음의 국가로 정의 내리고 미국의 정치 현황을 보면서는 말도 안 되는 망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데일리 신초에 올라온 한 칼럼인데요. 일본 같았으면 하룻밤에 끝날 개표 작업인데 미국에서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한국인이 본다면 누구나 코웃음부터 터뜨릴 제목일 것입니다. 한국이야말로 과거 행했던 대선 개표 방송은 디지털화되다 못해 뛰어난 국민 접근성으로 전 세계의 집중을 받은 바가 있고 지난 4월의 총선은 기성민주주의 국가들이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전 세계 민주주의의 선도지위를 상징했기 때문이죠. 해당 기사에서는 미국에서는 저녁이 되자 개표를 멈추고 다음날 아침 돌아와서 재개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적합니다.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근면한 일본에서는 이런 작태를 상상할 수조차 없다는 것인데요. 일본이 비록 미국보다 노동자 생산성이 40%가량 낮긴 하지만 일본인들의 근면함이 그 모든 것을 커버하고 있다며 자부심을 보입니다. 일본에서 평생 살다가 미국에 몇 달 살아본 사람들은 미국의 택배라든지 각종 서비스업이 너무 불편함을 깨닫고 일본으로 돌아온다고 하죠. 일본의 택배 서비스는 세계에서도 톱클래스라는 것인데요. 그러한 일본인의 근면함을 바탕으로 선거 개표 작업 역시 놀라울 정도로 신속한 모습을 보인다 합니다. 물론 모든 선거를 디지털화시키지 않고 수기로 진행하는 일본임을 감안하면 그 많은 양을 단 하루 만에 개표한다는 것이 꽤나 자부심 가질 만한 일이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조차 숨겨진 놀라운 뒷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원들의 개표 작업을 무려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하여 책상의 배치라든지 직원의 움직임이라든지 기타 모든 작업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독재 정권에서 하는 작태와 다름이 없는 충격적인 모습이죠. 진정한 관음의 국가라고도 말할 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에서는 이것의 위화감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만약 사무에 능한 일본인이 미국의 대선 개표 작업을 맡았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는 그날 밤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멘트를 날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언론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완성해놓은 독자적인 민주주의의 형태야말로 현재 급속도로 디지털화되고 있는 세계 속에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을 선도할 모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의 제목은 무려 디지털 후진국의 일본, 사실은 세계를 리드할 가능성이 높다 입니다. 최근 들어 세계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의 거대 IT 기업들을 기반으로 하여 소위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빅데이터의 가치는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이 기업들은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유럽연합과 미국에서는 이들의 독점 규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죠. 또한 중국 역시 14억에 가까운 막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급속도로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과거 G2였던 시절이 무색하게 갈라파고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디지털화에 후진적인 아날로그 정통 국가이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세계의 흐름에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후진국인 일본이기에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이 기사에서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현재 디지털 선진국들은 대부분 독재 국가라고 합니다. 중국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로 인한 권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인권을 쉽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가 진행되면 개인의 삶이 편리해진다는 단 하나의 당근으로 개인의 모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죠. 한국 역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수한 통제 능력을 보였지만 그것은 모두 정부가 개인의 위치 정보와 체온 등 일본인이라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생활에 가까운 정보를 권위적으로 빼앗아 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 주장합니다. 한국 역시 독재 국가나 마찬가지라는 의미겠죠. 반면 일본과 같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경제 규모가 큰 국가가 선진 전자정부를 만들어낸다면 세계의 모든 민주국가들은 일본에 크게 주목할 것이라 말합니다. 국민적 합의와 언론의 자유, 인권 존중 등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가운데 디지털화가 추진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번에 추진하는 디지털 정이 성공하기만 한다면 세계 민주주의의 선도 국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뜻인데요.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대등성과 투명성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국민의 편의를 위함이라고 해도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정부에게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개인은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데이터를 제공할지 말지의 여부는 정부가 아니라 개인에게 온전히 맡겨야 한다는 게 정보의 대등성입니다. 또한 개인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에 정부가 접근할 때에는 그것을 언제 접근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개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보의 투명성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은 여러분들은 짧은 시간 동안 몇 번이나 코웃음을 쳤을 것인데요. 우리가 이것만 해내면 전 세계 1위 민주국가가 될 수 있다 라며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요소는 이미 한국이 실현함으로써 전 세계의 극찬을 받은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여지껏 민주주의의 종주국, 세계를 이끄는 선도국이라는 추앙을 받았던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이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안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코로나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을 때 한국은 빠른 판단을 내려 둘 사이에 절충안을 내놓았죠. 정부는 국민 개개인에게 방역을 위한 협조가 필요함을 호소했고 국민은 자발적인 승인 아래 정부에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현재도 한국인들은 각종 상점 등에 방문할 때 위치 추적에 대한 정보 제공에 동의를 하긴 하지만 개인에게 특정된 정보를 정부에게 제공하는 것이 꺼려진다면 얼마든지 미동의에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이 해내고자 하는 정보의 대등성이죠.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체결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적용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 자체가 올해를 넘길지도 모르게 되었네요.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번에는 일본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본 유력 언론들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과 미국의 외무 및 방위 당국은 이번 주부터 화상으로 협의를 시작합니다. 신문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영향이 있다. 하지만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는 연내 타결이지만 사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권 이행 준비로 연내 타결이 어려울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 합의가 어려울 경우 이번에만 한정해서 유효기간을 1년으로 잠정 합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주일 미군의 주둔경비 분담 특별협정은 5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시효가 만료됩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협상을 타결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금액입니다. 현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의 부담 증가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금의 4배가 넘는 연간 80억 달러를 부담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일본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4배 이상을 요청했습니다. 일본은 이에 화들짝 놀라버린 상황이죠. 주일 미군의 주둔 경비 중 일본이 부담하는 부분을 일본에서는 배려 예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본 측 미군 기진의 직원들의 인건비 및 기진의 주택 보수 유지 등 시설 정비비 등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약상으로 일본이 5년간 부담하는 총액은 9,465억엔, 우리 돈 약 10조 4천만 원입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1983억엔, 우리 돈 약 2조 1790억 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1년에 80억 달러, 우리 돈 9조 2800억 원을 부담하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사실상 엄청난 금액입니다. 일본은 서둘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꺼내든 방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일본은 역시 한국처럼 대폭적인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부담하는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나 수도 광열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4배를 올려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어쩌면 아베가 도망친 이유 중에는 방위비 관련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추진 중인 다른 안전보장 전략 사업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며 방위비를 내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건 미국의 새 미사일 방어 구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300km에서 1000km 고도의 1000기 이상의 소형 위성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전해진 소식이죠. 우주 저궤도에 감시 위성을 쏘아 올려 저고도로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탐지 및 추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소식에 중국과 러시아는 발끈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돈 11조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위성 일부의 생산과 발사를 맡아서 미국 쪽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도 미국과 함께 소형 위성 전략에 참여하면 북한, 중국,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이죠. 일본 정부는 이미 내년 예산 관련 연구 비용으로 2억엔, 우리 돈 2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일본의 차기 전투기 배치 과정에서 미국과 협력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주력 전투기 F2를 대신하는 차기 전투기를 2035년부터 배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본이 주도적으로 개발하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이나 조종 성능을 높이는 전자기기 시스템의 경우 미국의 업체와 계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 업체는 록히드 마틴과 보잉사, 노스롭 그루먼 등 3사로 좁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해결책도 근본적이지 않겠죠? 한국의 대응법에 대해서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할지도 모릅니다. 한편 방위비 문제가 다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일본, 호주, 인도의 외교장관을 불러놓고
중국과 맞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6일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외교장관이 일본 도쿄에서 쿼드 구성과 관련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쿼드는 4개의 나라가 연합해 중국의 해양 패권 확대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명목적인 목적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한 결속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국제 질서가 도전받고 있다. 쿼드는 국제 질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목적을 공유하며 더 많은 나라가 참여하기를 바란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코로나 상황인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도 이번 회의 참석을 강행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과의 사전 인터뷰를 갖고는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가 너무 오래 중국의 위협에 노출되어 왔다. 지금이야말로 심각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는 중국의 해양 군사력 과시와 홍콩 보안법 제정, 신장 위구르족 인권 탄압 등을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대 중국의 갈등이 아니라 자유와 폭정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의 문제이다. 다음 세대가 국제 질서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중국처럼 위압적인 전체주의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일단 속이 좀 보이는 발언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위비와 관련한 이야기도 언급했습니다. 일본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금과 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진지하게 대화할 것이다. 오늘은 구체적인 수치를 준비하지 않았으며 서로가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부담할 것이다. 하지만 형식적인 대답을 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 호주, 인도가 미국의 뜻을 그대로 따를까요? 전문가들은 중국 견제